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 한 주간 제주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급 지급,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함께 제주대병원 약물 투여 사고, 이번 주 마무리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현덕규 변호사, 고재일 제주 팟닷컴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주말 발생한 국가적 재난이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제주도민 가운데에서도 희생자가 한 분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제주도민들도 이번 참사를 지켜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도 이번 참사 지켜보면서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그 토요일 저녁이었죠. 그날 제가 저녁에 행사가 있어서 집에 와서 늦게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태원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라는 속보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료화면이라고 뜨는데 야,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구나. 이거 문제가 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처음에는 149명 이렇게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참사이고요. 그 돌아가신 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면 참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혹시나 싶어서 집에 전화도 해보고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온 국민과 함께 참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는 이제 좀 사건 발생 시기보다 한 몇 시간 있다가 이거를 좀 뉴스로 봤습니다. 처음엔 해외 토픽인 줄 알았는데 이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참 뭐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시겠습니다만 이 현장의 TV 화면을 보면서 아마 2014년에 그 세월호 참사와 오버래핑되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참사 현장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구조 인원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관련해 가지고 국가 추모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좀 약간 애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뭐 무슨 뭐 세대 탓 뭐 젠더 탓,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있는 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입니다. 4.3 발생 74년 만에 희생자 300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는데요. 네, 먼저 지난주에 열렸죠. 제주 4.3 사건 위원회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1차 심의 대상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희생자로 인정된 220명에 대해서는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난항을 겪은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에 대해선 77명 중에 13명에게는 9천만 원, 41명에게는 7,500만 원이, 23명에게는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침내 보상이 이루어졌다. 첫 그 결정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결정이지만 후유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은 많이 유감스럽다. 현재 1차 보상 대상자는 모두 2,117명. 보상 심의는 올해 안에 두세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여 최대 1,000여 명에 대한 지급 절차가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그동안 이제 관련 법이 개정이 됐긴 했지만 실제로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오늘 그 나와주신 현덕규 변호사님 참석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번 회의가 한 4시간 정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논쟁 끝에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쟁점이었는지 좀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4.3 특별법에 의해서 예. 사망과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는 9천만 원을 예. 동일하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예. 후유 장애인의 경우에는 9천만 원 한도로 이 예. 사망이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예. 최고 한도를 9천만 원으로 해서 노동 장애율, 장애 등급을 감안해서 예.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그렇죠. 있는 금액 거죠? 자체를 이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 관련해서 이번에 회의가 세 번째 회의였고요. 예. 첫 번째 회의에서 그 원칙을 정했어요. 원칙은 첫 번째는 언제 열렸습니까? 첫 번째 회의는 지금 올 여름쯤에 열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서울에서 열렸고 서울에서 열린 게 아니라 제주에서 열린 예,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을 정한 것이 대개 이제 두 가지의 큰 어떤 주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 70년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후유 장애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고 그동안에 그 어떤 그 명예훼손 조치나 이런 거 없이 살아왔던 그런 트라우마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이제 어떤 그 참상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육체적인 고통의 차이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같은 등급으로 동일한 차원 금액을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주장이 됐는데 분등 보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망자가 9천만 원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한도가 그러면 후유 장애자들이 그러면 9천만 원을 받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생존 희생자들과 사망자하고는 차별을 줘야 될 테니까. 법적인 형평성. 예. 뭐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법에서 지금 이제 9천만 원을 한도로 됐으니까 가장 후유 장애가 심한 분은 이제 9천만 원을 주고 사실은 이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신 분 이런 분들도 있고 태아 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그 구타와 어떤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신지체가 와가지고 평생을 이제 그 후유 장애를 겪으면서 살았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총알이나 어떤 창에 이제 허벅지라든가 이런 데를 관통을 당해서 뼈가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이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흉터가 아주 많이 남은 상태에서 또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똑같은 이제 희생을 겪었고 고통을 겪으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쪽 눈이 실명이 됐거나 평생 정신지체로 살았던 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를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무리한 것이다 봐서 1차 회의 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1단계 9천만 원, 2단계 7,500만 원, 그리고 3단계 최저 기준 장애 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기본 5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3단계로 기본적으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세 구간으로 나눴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던 거를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그 개별적인 희생자들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지난번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20년 전에 의료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이제 진단을 쓴 게 있어요. 이제 종이죠, 문건이죠. 어떤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게 없고 어떤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 장애 등급을 쭉 내리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보완 이제 자료를 더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제주도의 그 실무 지원단에서 그 지금 연락이 가능한 분들 다 찾아가서 전부 사진을 찍고 그 사연을 전부 다 적어서 이번 회의 때 그거를 토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럼 77분에 대해서 다 심사한 그렇죠. 일일적으로 다 심사를 했고요. 원래 장애 등급에 따라서는 1단계가 2명이고 2단계가 8명이고 대부분의 68명이 3단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정했던 어떤 구간에 따르면은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이 조정을 해서 1단계 구간을 13명, 그리고 2단계 구간을 41명, 그리고 3단계 구간을 23명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표결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군요. 좀 더 아까 그 첫 번째 회의에서 균등 지급을
그 주장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3단계 구간의 23명도 가급적이면 2단계나 1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13명, 41명, 23명 이렇게 해서 중간이 제일 많아졌고 저는 회의에 참석했던 그 참가자로서 균형이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3 단체, 시민단체들에서는 이 보상급을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됐고, 특히 유족회에서도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도 간략하게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고재 기자께서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일단은 일단은 그 희생자에 대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4.3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 사과의 가장 정점에 있는 행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족회라든가 이제 관련 단체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9천만 원, 그러니까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이라는 어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유족회에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일반적인 상해 판정이 이번 상황에서 이번 심사에서 적용이 된 점은 좀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 4.3 특별법에 따른 어떤 그 희생자 보상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법이 얘기하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법의 테두리, 우리 흔히 좀 전문적인 용어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 좀 무게를 둬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유족이라든가 이제 관련 단체에서는 좀 그래도 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좀 대승적인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심사에서는 좀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3 문제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결정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죠. 이 재심 그 기회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4.3 그 보상분과위원회에서 재심도 맡게 되는 건가요? 이 국가에서 정한 그 이제 보상은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이런 거 없이 어쩌면 이제 크게 보면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보상금이 재심 나오는 신청도 거잖아요. 한 달 이내 할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재심은 사실은 절차가 예. 좀 따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서 만일에 들어오게 그거도 된다면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소송의 형태로 사실은 이제 4.3이라는 건 크게 보면 국가에 의한 폭력, 국가에 의한 불법 행위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보상금이고 이 보상금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보상금을 수령을 하지 않고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또 그렇죠. 이제 입증의 문제 그런 것들이 따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금액 문제도 금액 문제지만 지금 보상금 지급 자체가 지금 늦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올해 관련 예산이 지금 1,800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지난주에 그 첫 번째 회의에서 300명에 대해서 결정된 게 한 250억 원 정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산해봐도 도저히 1,800억 원은 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뭐 내년도로 2월에서 다시 이제 지급은 된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인력이 부족하다. 그 정부의 관련 그 4.3 관련 부서의 인력이 부족해서 제주도에서 공무원을 새로 뽑아서 파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보상 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니까 현덕규 변호사님도 이 부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이 문제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요.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후유 장애인들 경우에는 개별적인 그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78명의 등급을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의원들의 어떤 기준이 내부적인 기준, 어떤 그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신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후유 장애인은 총 합쳐서 한 130여 분? 네, 그 정도 돼서 이번 10분이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면은 아마 마무리될 것 같고. 앞으로 나머지 이제 사망자, 행방불명인은 빨리 결국 될까요? 사망자, 행방불명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속인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현행 그 상속법에 따른 상속인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컨대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 그러면 재혼을 하셨는데 그 이제 성이 여자분의 경우에 재혼을 하면은 또 다른 성씨를 가진 또 가족이 생기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을 다 찾아내는 게 공무원들이 정말 그는 이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재적 등본을 다 확인하면서 그게 오래 그 과정이 사실 오래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준비만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연내에 한 최소 2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는 아마 처리되기보다는 보상금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좀 충원이 돼서 근데 사실 그냥 충원이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어떤 소양과 기본 교육이 돼 있는 분들을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 상속인들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 기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신속하게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보상금 지급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도적인 지연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사실 보상금 접수 업무가 6월부터 시작된 측면도 없잖아 있고 이런 시기적인 측면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4.3 희생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그리고 이제 4.3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하신 만큼 임기 내에 어쨌든 요 과정은 충실하게 진행하리라 저는 뭐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뭐 절차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 보상금 심의 분과의 결정 자체를 4.3 중앙위원회의 어떤 결정과 동일한 효력으로 좀 약간 이 수정하는 등 어쨌든 나름대로의 노력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5.18과 비교해서 우리 좀 4.3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그 시간적 거리감이 굉장히 좀 멀지 않습니까? 아까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파생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또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도 좀 뭔가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좀 뭔가 그런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질 기자님께서 이제 4월 12일 1차 회의였거든요. 그때 회의를 하면서 소위에서 결정한 거는 중앙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한 거하고 동일한 것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서 신속 절차를 마련했고. 그러니까 별도의 중앙위원회, 총리가 참석하는 중앙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단축됐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추자도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 관련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현장에 어업 지도선을 타고 방문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허가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가한 선상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풍황 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제주 해역이므로 제주도가 허가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서 인정한 지자체 간 경계선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분명한 제주의 해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시도 간 해양 경계를 정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는 관할 해역과 허가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영훈 지사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했어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일단 허가 권한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불허할 것인지 허가할 것인지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허가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제주도의 대응 쭉 지켜보셨잖아요. 이번에 또 오영훈 지사가 대응한 거 잘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원래 이 영토, 예. 영해, 영공 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관련된 논란인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정치인이면 이제 특히 이제 국가 지도자이면 이건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걸 떠나가지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과 계속 뭐 어떤 영토 분쟁을 하고 있음에도 이때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고 어떤 정부에서든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어떤 바다의 해상 주권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어색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어쨌든 오영훈 지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봤을 때 바다자치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예, 바다자치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도 없는 문제고 타협할 수도 없는 문제다. 예. 이렇게 제주의 입장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지자체의 어떤 협상력이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떤 법적 그 테두리가 지금 약간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저처럼 이제 추자도 해상에 직접 가서 어떤 해상 바다 자치를 외치는 거는 좀 약간 좀 정치적인 좀 이벤트가 아니었나. 저는 저거 보면서 독도는 우리 땅처럼 추자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좀 뭔가 오영훈 지사가 더 큰 정치적 결심을 지금 뭔가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네. 뭐 저런 액션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은 했겠죠. 예. 근데 이게 법적인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전기 사업법에 따르면 이게 발전소죠, 일종의 신재생 에너지도 일정 규모 이상의 그 발전 사업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어떤 그 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주특별법에서 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서 제주특별법이요. 그 제주특별법에서 특례를 인정해서 그에 따른 그 사업 허가권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사한테 줬습니다. 위임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상풍력이 발전기가 설치된 해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내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제주도 내에서 전기 사업을 하는 거라면 제주도 지사한테 허가권이 있는 것이고요. 제주도 수역이 아닌 전라남도 수역에 따르면 전남도 지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산자부 장관한테 허가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육지에는 땅에는 경계가 뚜렷한데 해상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어디가 해역이 관할권이 있다라는 게 있지만 도면에 명확히 그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권한쟁의라고 해서요. 국가의 기관, 자치단체도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거거든요. 기관 사이에 권한쟁의가 생겼을 땐 관할권이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지역이 어떤 그 해상 발전기가 설치되는 그 지역이 여기가 전라남도 관할 수역이냐, 제주도 관할 수역이냐 따라서 허가권이 산자부 장관한테 있느냐, 제주도지사한테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지역의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양 자치단체 사이에 뭐 협의로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예상컨대 앞으로 그 문제가 되면 헌재의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산업자원부가 이건 우리가 권한이 있다라고 뭐 명확하게 뭐 입장을 표명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물론 풍황 계측기라는 그 지역의 1년 내내 바람의 품질 상황을 계측하기 위한 탐지 장치는 제주도 수역에 설치가 됐지만 구체적인 그 어마어마한 그 풍력 발전기가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될 건가는 아직 결정된 게 없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 여러 뉴스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해상 풍력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풍력 발전 사업도 추진하고 태양광도 많이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었는데 이게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했던 건데 막상 하고 보니까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지역 주민들이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참 저희가 봐도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지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이 지금 과잉 생산돼서 이 부분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출력 제어라고 하죠. 지금 더 이상 생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해상 풍력 발전 특히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우리가 답을 낼 수 없지만 어떤 의견들 갖고 계십니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예.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예. 최근에 조금 더 안정되긴 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그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화석 에너지의 의존은 점점 줄여야 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그리고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 있고 예, 풍력 발전이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태양광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산지를 전부 이제 수목을 벌채를 해서 그 자리에 태양광 전지판을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간다 그러면 풍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풍력도 역시 가장 풍력의 여건이 좋은 데는 바다거든요. 지형 지물에 어떤 거침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는 바람이 항상 일정하게 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바다는 수심이 깊다 보면은 공사를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동해 같은 데는 도저히 풍력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서해는 중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뭐 군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남해 그리고 비교적 그 어떤 어선 어업이 좀 덜한 그러니까 남해도 사실 그 우리 다도해 지역은 그 뭡니까 그 양식장이라든가 어선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과학적으로는 추자도 근해가 가장 적지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이미 그 기술적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대규모의 그 해상 풍력이 만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추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연안을 둘러싸면서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쪽이 좀 더 여건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풍력이라는 것이 공공의 자원 아닙니까? 우리 제주특별법에서도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업자들이 거대 자본을 들여서 한다고 하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가급적이면 공공적인 개발로 그 어떤 풍력 자원의 공공성의 원칙에 맞게 방향을 잡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풍력에 대해서 해상 풍력에 대해서 좀 약간 판단을 좀 유보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뭐 지금 거의 좀 있으면 1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럽의 현상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에너지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청정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제 그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려고 했지만 러시아가 지금 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시켜 버리는 바람에 다시 이제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걸 보면은 과연 지금 해상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좀 퇴보하는 것 아니냐. 이게 좀 어떤 좀 요런 좀 시각이 좀 있는 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사업비가 굉장히 엄청난 그런 개발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공공기관이 공기업이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시기가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뭔가 자금을 조달했을 때 그 이자 부담이라든가 미래 불확실한 수익 같은 거를 함께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은 공공주도의 풍력 발전이든 아니면 민간주도의 풍력 발전이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는 좀 너무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아직은 섣부른 것 아닌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13개월 된 영아가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 발생 7개월 만에 간호사 3명이 법정 구속됐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간호사 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아기 유리미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의사는 응급처치제인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 방식으로 투여할 것을 지시했는데 간호사는 정맥주사를 놔 적정량의 50배를 투여했습니다. 잘못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물을 과다 투여한 사실을 의사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유리미가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뿐만 아니라 유기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네, 이 사건 다시 정리해 보면요.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했던 유리미에게 당시 이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의사가 응급처치제를 호흡기 방식으로 투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간호사가 이 지시와 다르게 정맥 주사를 놔서 적정량의 50배가 투여가 됐다고 합니다. 또 문제가 된 것이 잘못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의료 기록을 수정했다, 삭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서 지금 이번에 구속이 됐는데 현덕규 변호사님 이 사건이 발생한 그 3월이어서 잠시 좀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발부가 됐거든요. 이 사건이 구속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사고가 발생한 거는 이제 과실인데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적으로 사망이 됐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그거를 은폐하고 단순히 이제 바로 그 어린이가 희생자가 바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유족들한테 가족들한테 연락이 온 13일 만에 연락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병동에 입원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가족들이 가서 면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알 수 없는 통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이것저것 그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과정에 그 시간이 많이 지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뭐 수사기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고서 법원에서는 이제 이미 증거인멸에 한 번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계속 증거인멸에 어떤 그 명분이 있는 거죠. 빌미가 있는 것이고 죄도 나름 이제 엄한 죄의 중죄의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유기치사라는 혐의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사실은 이제 그 어린이가 그 약물 과다 투여가 됐을 때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아직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바로 의사한테 상황을 보고하고 처치를 했다면 물론 살려내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면 유기치사까지는 안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중요해요. 자기의 과실을 덮으려고 의사한테도 뒤늦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물론 이제 이거를 거꾸로 뒤집혀서 과연 의사가 개입해서 살 수 있었겠느냐라는 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겠다면 유기치사로 이제 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 재판 과정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엄벌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법원도 어느 정도는 받아준 것 같습니다만 호 기자님은 이번 구속 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료사고인 경우에 이게 법정으로 가더라도 승소율이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가족인 경우에 승소율이 이제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특히나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드러진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아닌가 싶은데 참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과실로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위계에 있는 간호사 3명의 어떤 은폐 시도, 공동적인 어떤 시도,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뭔가 공론화돼가지고 이게 좀 새로운 어떤 좀 제도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지난 3월달에 한 차례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구속 이후에는 뚜렷한 입장은 없는데요. 지금 해당 간호사들의 어떤 구속 앞으로 재판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어떤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료계 전체가 또 자성해야 되는 계기도 돼야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 현덕규 변호사님, 그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아 사망 재발 방지법, 환자 안전법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었죠. 수술실에 이제 CCTV를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의료인들의 어떤 투명성 이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발단이 호흡기를 통한 천천히 흡수하도록 지시했다. 그 지시가 명확하게 써져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의사들의 그 처방전에 보면은 막 그 라틴어, 뭐 영어 뭐 이런 것들을 막 흘려 써버리기 때문에 일반인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고요. 저는 간호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뭔가 실수가 있었을 때 그런데 뭔가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약품과 저기 용량은 결정돼 있을 테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맥주사라는 거는 영양제를 놓고서 이렇게 같이 영양제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놓는 거 아닙니까, 장기간. 이제 그런 식으로 관습적으로 투여를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해서 그 조직적으로 수간호사부터 시작해서 담당 간호사들이 이걸 전부 다 이제 그 이제 어떤 기록을 조작을 하고 심지어 컴퓨터 내에는 데이터도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과연 병원은 그걸 몰랐을까? 지도작 병원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우리가 의료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에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어떤 자체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들도 이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호사분들의 업무 영역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책임 범위의 어떤 한계 같은 게 예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이번에 그 보니까 저번 달에 이제 9월에요.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이 환자안전 법률 개정안을 대표를 발의했는데 이번 그 유리미 사건이 결정적인 이 원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전담 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해라.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 장치를 마련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사실 이번에 그 유리미에게 그 이 정맥 주사를 직접적으로 인젝션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과실로 이렇게 지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많은 여러 업무를 하는 와중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와중에서 간호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약간 전담 업무를 직접 하게 했다면은 좀 그런 업무에서의 혼선이라든가 실수가 차라리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왜 병원 측 이 어떤 담당 의사들은 왜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까? 어떤 그 이 의료 관련 기록을 조작을 했을 때 왜 이거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쨌든 이번 법률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나름대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우리가 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이중 체크, 영어로 뭐 더블 체크라고 하는데 되게 두 사람이 관여해서 체크를 하면은 사고를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은 너무나 바쁘고 하기 때문에 간혹 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업무한 과중한 업무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이거는 내 직접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중 체크만 될 수 있으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 중에 이제 수간호사라든가 경험이 많은 선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2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좀 정말 아주 작은 거지만 필요하다. 이번에 뭐 이태원 참사에서도 다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안전을 위한 어떤 인력,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이번 주에 마무리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난주에 있던 이슈들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이번에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뭐 이슈 있었지만 두 가지만 짚어본다면요. 재미섬 건물 매입 논란. 지금 벌써 한 5년째인가요? 네, 지금 4-5년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2018년입니다. 그 제주도 문화예술재단이
재미섬 건물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원도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매입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결국에는 매입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100억 원을 들여서 문화예술재단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끝난 이후에도 도의회에서 이 계약상의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행정 절차가 잘못됐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건물주가 20억 원의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매입이 지연된 것에 대한 또 책임을 묻겠다고. 그래서 이건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면서 도의회에서 제주도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이 재미섬 논란 너무 오래돼서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참 두고두고 고생을 한다. 예. 그래서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깬 거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의 근본 자체를 지금 풀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도민사회에서는 갑자기 저 건물을 100억에 주고 매입을 한다더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반발이 시작이 된 거죠. 사실 공론화에서 뭐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어떤 사업의 어떤 취진의 타당성이라든가 입지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단체들을 입주시킬 것인지 거기서부터 이미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행정의 태도도 좀 약간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 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아주 약간의 하자는 발견되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재미섬 문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많은 분들의 다수의 정서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는데 뭐 그러면 적법성의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제2공항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추진하려다가 그 영빈관 신축 논란 그럼 이것도 다 적법성 논란에서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공론화라든가 어떤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책임 때문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인데 일부 아마 그 감사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걸 받지 않았다는 지적은 있어서 사후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후에 해결하긴 했는데 현덕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매입의 주체가 문화예술재단 아닙니까? 그 재원은 도에서 재정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또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문화예술재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에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이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재미섬의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격의 어떤 협상력을 거꾸로 상대방한테 주는 게 되는 거죠. 이미 사업의 방향은 정해졌고 또 공공 재원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계약서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계약금은 아주 적게 들고 1원이요. 해약금을 20억을 두고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해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그리고 당장 재단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뭐 계약금을 또 재원으로 바로 받아볼 수는 없으니까 계약금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뭐 이런 그런 부분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100억이라는 건물의 가치인데 그 당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이게 평가를 통해서 나온 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싸게 샀다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그 당시에는 적정한 가격이었다는데 그 당시가 상당히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치솟을 때였어요.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그 매입이 안 됐으면 거기다가 뭐 주상복합을 짓는다 그런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미 계약은 100억으로 여기 계약이 체결이 된 거를 우리가 20억의 해약금을 물면서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심도 있게 해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에서는 제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도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양용만 도의원이 지금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축산아취 배출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서 제주시로부터 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불복해서 지금 소송을 낸 상태고요. 그랬는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당 도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결국에는 양용만 도의원이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불참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해충돌 때문에 질의에 불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해충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왕왕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나오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다가도 다른 정치적 이슈에 이제 밀려서 자꾸 이제 뒤로 밀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사안이 아니라 이제 조례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규정이 없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의 이제 그냥 하나의 사례로서 판단이 된 건데 규정을 미리 만들어서 유형화시켜서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면은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재일 기자님도 이런 경우는 드물었죠, 제주에서. 이번에 그 12대 도의회 45명 도의원 가운데서 양용만 의원 포함해서 7분이 그 영리 겸직 신고를 했습니다. 7분이나요? 사실 이제 국회의원에 비해 가지고 사실 도의원, 지방자치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이 규정이 좀 많이 느슨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그 무급제 명예직의 그런 영향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유급제로 전환된 만큼 요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법적으로도 좀 약간 좀 탄력적인 뭔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제주도의회 내부의 자체 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경계선을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제주 지역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제주 지역에서도 과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